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나와 있는 3번 항목 이제 교재 소개입니다. 첫 번째 보셨던 이 송대전공학 이 부분은 달달 읽어주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되는 중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화면들을 다 스캔을 떠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번 밑줄을 쳐드린다든가 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밑줄 치는 부분만 밑줄을 쳐놓고 나중에 그런 부분은 좀 머릿속에 넣게끔 훈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밑줄 친 부분이 결국은 답안지에 쓰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력계통공학 연도별로 된 걸 제가 스캔 뜬 게 연도가 이제 좀 틀려지기 때문에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발전공학 이게 이제 발전공학을 새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스캔 떴던 거는 요 전에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일부 좀 줄어들고 옛날 것보다는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이제 변전공학 쪽이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옛날 책을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발전 쪽은 어차피 이 책에 있는 부분보다는 다른 관련도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도 문제만 보셔도 되고요. 연구반 교재는 따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이제 기숙사 취득 현황, 아까도 이제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이 기술사들을 어떻게 이제 취득을 했는지, 제가 작년에 검색을 했던 건데, 보이시나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보시면은, 1997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나온 인원들이 지금 합격한 인원들이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필기하고 실기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필기하고 실기로 나눠진데 화면이 상태가 안 좋아져 보니까 필기 합격만 하고 나서 실기 합격은 반드시 한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실기 합격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몇 분이 떨어지셨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했던 분들도 여자분이 있었는데 결국 필기 합격하고 실기 4번 보고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공부하십니다. 그리고 건축전기 쪽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7.8기라고 하죠. 네, 말 그대로 한 번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실기 한 번 떨어지고 나서 다시 또 필기 또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실기 합격해가지고 또 하신 분들도 있고요. 열심히 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나와서 공부하시는 부분도 자기보다 열심히 하시는 부분을 보고 뭔가 충격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기 나올 때마다 제가 얘기했죠.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교재가 서브노트가 이만큼씩 늘어나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은 놀지 않고 매일매일 그걸 작성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장 작성하는데 한 페이지 작성하는데 최소 10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근데 나중에 한 페이지를 10분 안에 쓰셔야지만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7, 8분 정도 쓰거든요. 근데 천천히 한번 써보십시오. 집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보고 써보시면 의외로. 그 훈련을 빨리 하셔야지만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응시하는 인원들이 한번 바뀐 걸 보겠습니다. 300명, 277명, 264명, 330명, 316명, 400명, 500명, 600명, 700명.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죠. 발송연전 쪽에 대해서. 그건 그만큼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은 한 1000명 정도가 돼야지만 시험을 2번 봅니다. 근데 지금 700명 정도가 보기 때문에 700명을 봤다는 거는 1년에 2번 보거든요. 보통 2월 중순에 한 번, 그리고 8월 중순에 한 번. 그렇게 보다 보니까 350명이 본 겁니다, 지금. 근데 1000명 정도 본다 그러면은 안 되니까, 1000명 이상이 보게 되면 안 되니까, 그때는 5월달에 시험을 한 번 더 봅니다. 원래 이제 1년에 기숙사 시험은 3번 있습니다. 2월달, 5월달, 8월달 정도에. 근데 이제 명수가 작다 보니까 이제 2번 반기별로 600명씩 보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건축전기나 소방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 시험을 봅니다.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워낙 인원이 작으니까. 그럼 인원에 따라서 합격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합격자들이 어떻게 되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23명, 26명, 35명, 20명 해가지고 보통 20, 30명 정도가 1년에 합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합격률을 보면은 그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디냐? 한 10% 정도도 됐었는데 6%, 3%로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매년 뽑는 인원은 어느 정도 일정한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요와 공급을 거치게 해가지고 일정하게 20, 30명을 뽑는데 응시자가 늘어나면 또
합격자도 늘어납니다. 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 실기 합격률은 50% 이상입니다. 이번에 안 돼도 2년이기 때문에 4번, 심지어 5번째 합격한 사람도 제가 3명을 봤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도 5번째 합격하면 피가 말리는 겁니다. 왜? 5번째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4번 시험을 보는데 진짜 운이 좋으면은 시험 일수를 좀 빨리 보게 되면 5번째도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전에 계신 분인데도 5번째 시험 붙어서 합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한전에 있으니까 당연히 잘 될 줄 알았는데 2번째 떨어지시니까 그분이 이제 마인드가 틀려져가지고 막 열심히 하시는데도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이제 어디 가서는 말로 하는 건 잘 되는데 저도 쓰는 게 잘 안 됩니다. 이게 표현하는 게 틀립니다. 사람마다 뭐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잘 써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든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이제 연구반에서 또 이제 면접 대비반이 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다 시험에 맞게끔. 다른 걸 한번 볼까요? 건축전기 설비기사. 지금 보시면 1,500명이 항상 되죠? 합격자 38명, 53명, 16명 이렇게 편차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50명도 많은 거죠. 하지만 1,500명에 50명입니다. 틀려지죠? 자, 소방기스타 2,000명, 3,000명 봅니다. 지금. 거기에 80명, 100명. 제가 아는, 이 100명에 들어가야죠, 이렇게. 예? 1,700명 시험 봤을 때 100명 합격할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운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번에 시험 봤으면 합격했는데, 이런 거는 차 떠나가고 나서 손 흔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셔야 되면 됩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느끼는 게, 시험을 못 봤던, 그러니까 시험을 접수해놓고 출장 가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냥 보지 말자 했던 그런 시험들이 아쉬웠던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을 때. 결론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지만은, 뚜껑도 열어보기 전에 제가 포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도 제가 공부의 끈을 놓지를 않으려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뭐, 바빠도 어떻게든 여기 참석해야 되고, 참석하려면은 제가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지 가르치거든요. 전기안전기술사. 최근에 합격자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보는 사람은 100명. 근데 100명에 14명. 이거 100명에 21명. 200명에 44명. 예? 여기 보시면 281명에 53명, 350명에 46명. 전반적으로 합격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안전기술사를 많이 시험을 보시는데, 전기안전기술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건축전기를 공부하신 분은 전기안전기술사나 전기응용 쪽을 보셔도 다 응용이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 바탕은. 그만큼 건축전기가 넓게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전기를 하시던 분들 힘드니까 전기안전으로 옮긴 겁니다. 이건 다. 옮겨가지고 전기안전 따고 아니면 전기응용을 따고 다시 돌아오는데, 전기응용은 제가 쓸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으니까 전기안전하고 전기응용은 쓸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전기를 따면 모르겠습니다. 그건 쓸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건축전기, 발성배전, 전기철도 등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습니다. 따더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안전이나 전기응용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감리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옛날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154 이상의 상주할 때는, 기술사, 특급도 안 되고, 기술사가, 저도 특급이긴 한데, 기술사가 지금 특급을 주거든요. 지금은 특급을 안 줍니다. 그래서, 기술사들이 상주를 해야 되고,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수요만 있을 뿐이지, 아니면 도장만 찍을 수가 있을 뿐이지, 엄면화만 낼 수 있을 뿐이지, 입찰에 참여하거나 그런 데는 제한이 됩니다. 입찰을 딱 보면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성배전기술사는 꼭 들어갑니다. 어디든지. 거의. 근데 나머지 것들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전기철도 쪽도 발성배전기술사는 들어가는데 전기철도 쪽에는 건축전기가 못 들어갑니다. 건축전기 쪽에는 발성배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발성배전이 꼭 좋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얘가 기본 일원이다 보니까 이쪽에도 다리를 걸치고 저쪽에도 다리를 걸칠 수는 있습니다. 건축전기는 이쪽 저쪽 다리를 걸치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건축전기 쪽은 이제 좀 빠져서 건축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전기 쪽에 남는 건 발성이라든가, 이 전기안전도 안전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소방도 소방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안전 그쪽으로 해가지고 다 지금 법이 막 개정되면서 이제 향후에 이제 전기 쪽으로 남는 부분이, 발성배전기술사 정도 하고 전기철도가 남을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지금 자꾸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미국 PE 쪽도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한테 입맛에 맞는 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지만 됩니다. 나는 한식 먹을래. 나는 중식 먹을래. 나는 양식 먹을래.
아니야, 나는 이제 돈가스하고 밥하고 같이 먹을래. 예? 다 있거든요? 그 안에 보시면. 근데 그건 양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식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양다리를 걸치고 공부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시험 보실 때는 하나만 집중해서 하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머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막, PE도 공부했었고, PMP도 공부했었고, 다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에너지 관리사 쪽도 막 공부했었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대로 이룬 것들이 없더라. 물론 이제 한 것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좀 후회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안전기시사, 그리고, 저는, 발성과정 관련 자료 스캔 자료, 책에 있는 자료 다 스캔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책을 다 사가지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 뭐 다른 학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약간 민감해가지고요. 발성배전 연구반 아까 요청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6개월 동안 해가지고 한 5번 정도 해서 관연도 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시험 빈도가 높은 것부터 1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 100번까지 정도를 한 5주 정도. 한 주에 한 20문제 정도 하거든요. 20문제를 하면은 4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1시간에 한 5문제에서 6문제를 강의합니다. 그러면 10분에 1개 문제를 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 10분에 1개 문제를 써야 되거든요. 1교시에 13개 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 10개를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100분을 주어집니다. 그러면 1개당 10분을 하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한 면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10분 안에 쓰면 안 됩니다. 7, 8분 정도에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그 과정에서 시작할 때 문제들을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적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10분을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키워드를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제출을 하세요. 그러면 제출하면 제가 거기 보고 거기에 추가할 거를 뭐 해드린다든가, 이설을 해드린다든가, 아니면은 그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요약을 여러분들이 쓰신 거하고 이 답안지는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 벌써 거기서 내가 생각한 게 틀렸구나 벌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쓰셨습니까? 기본서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의 모범 답안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쓰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시행착오를 자꾸 하시다 보면 자꾸 모범 답안 쪽으로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 채점자들도 다 그걸 보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 눈에 있는 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산뜻한 그런 것들을 더 추가를 하시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자료 다 카피해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거 가지고 안 하고 다른 거로 하기로 지금, 왜? 한 번 들은 거 또 들어봐야 돈 아깝죠? 저도 아이템을 새로 개발해야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계속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매번 바뀝니다, 수업 과정이. 그러니까 저도 힘든 게 한 번 했던 거 다른 학원 가면 그냥 이렇게 들고 그냥 부르면서 칠판에다 쓰고 맙니다. 근데 저는 다 파워포인트로 저번에는 파워포인트로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교재 정리하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칠판에다 쓰지 않고 그냥 스캔을 해가지고 이거 다 그 교재 스캔하느라고 시간 다 많이 걸렸습니다. 스캔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를 또 보여드리는 식으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책 같은 거 이제 나중에 이런 그 서브 노트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기별로 2011년도부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고기별로 이제 그 강의 자료들 다 따로따로 넣습니다. 후반기 발표 자료 성부용. 여기 보시면은 주별로 돼 있죠. 그 주가 끝나고 나면은 2주가 끝나고 나면 그 주에 관련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메일 주소로 다 보내드립니다. 보호계전 쪽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예를 들어 보호계전기 쪽을 한번 볼까요? 지금 발표 자료 보호계전기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때 아예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출력해서 보시기 편하게 4페이지를 드려드리면 이거 들고 다니면 보시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이 부분은 안 합니다. 저번에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그 전에 들으셨던 분들한테 다 메일을 보내드렸던 거니까 달라고 그래서 보십시오. 또 필요하면은. 이걸 파워포인트로 다 만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답안지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다시 정리해드리는 식으로. 처음에 어떻게 됐죠? 처음에 요약해드리죠. 이번 장에서는 어떤 시험 문제들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다시 요약해드리고, 아니면 필요하면은 다른 교재들, 여기 나왔던 다른 교재들, 보호계전 방식이다.
보호개정 방식에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드리거나 보내드리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왜?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드리는 게 제가 많은 부분을 처음에 카피해드려도 못 봅니다. 제가 드리는 것만 소화하십시오. 차라리. 이것만 소화해도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고 그 레벨이 돼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자꾸 실이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카피를 안 해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더 안 좋습니다. 제 경험상. 이거부터 다 하고 물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발전기 보호 방식. 한자연에서 나오는 발전기 보호 방식 자료죠. 이런 것들은. 지금 요것만 77페이지인데 이번엔 나왔죠. 발전기 보호 방식. 그림 그리고 설명하라. 이 안에 있는 거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59 N1, N2, N3 해가지고 60 퓨즈페일부터 해가지고 주파수 계정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어렵다는 얘기죠. KPX 전력거래소에서 하는 이런 그 송변전 설비에 관련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번에 거리 계정기 나왔죠. 이런 그림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설명해 주시고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어렵고요. 이번에 보호 계정기 나왔죠. 이런 것들 다 응용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순시 부분 나왔고 반환시 부분 나왔고 이런 것들 거리 계정 방식은 이런 그림이 나와야죠. 85%, 150%, 225%. 예. 언더리치.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었죠. 거리 계정기 오동작 원인 8가지. 뭐였죠? 키워드가? 예? 키워드가 뭐였죠? 8가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아분, 가전, 직동, 다타. 아크 저항에 의한 영향. 분류 효과. 아분, 가까운 지점 고장 시. 예? 오동작, 아분, 가전, 전압상실 시 부동작. 직류분에 의한 오버리치. 동기 탈출 시 응동. 다상사고 시 언더리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타상사고 시 오버리치. 이런 식으로. 유오라고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한번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자꾸 이걸 반복하다 보면 그 키워드를 반복해드리니까 이거 나왔을 때 이 키워드 아시는 분은 씁니다. 85%, 150% 종류가 뭐 있었죠? 거리 계정기. 거리 계정기가 정의가 뭐죠?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러면 이 떡 같다는 거 이거 뭐예요? 그러면 떡이에요, 케이크예요. 이거 설명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죠? 계정기 설치 시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을 가지고 판별하는 계정기, 임피던스 계정기다. 그래서 R은 I분의 V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CTV, PTV 해가지고 쓰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해가지고 써주시고 그런 식으로 자꾸 제가 훈련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얘는 뭘 쓰고 그 다음에 뭘 쓰고 해서 이렇게 답안지를 써 나가야지만 됩니다라고 설명드리는데 문제는 이걸 이해하시려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목차를 머릿속에 딱 넣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 이거 기본서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서를 끝내고 나서 연구반으로 가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이런 내용을 못 배우시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반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한 번씩 설명을 더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개념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짜 맞추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안 되면 저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계속 반복 학습으로 보내드리다 보면 여러분이 깨우칩니다. 득도한다 그러죠? 예? 막 하다 보면 이거다 하고 깨달은 시간이 있는데 그 깨닫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제가 깨달을 수 있게끔 힌트를 드리는 거죠. 요거 하신 다음에 요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무조건 그 순서대로 쫓아가다 보면은 이래서 이걸 하라고 그랬구나. 여러분들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지금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는 게 여러분께 아니니까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되는 거는 그건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나왔던 관연도 문제를 한번 볼까요? 2월 3일. 자, 1교시는 13문제 중에 10문제인데 100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 배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데요. 스톱워치 가지고 시험을 보십시오. 10분이 지나죠?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음 문제를 가셔야지만 됩니다. 왜? 9문제 쓰면은 아무리 잘 맞아요 90점입니다. 100점 중에. 10문제를 쓰면 91점을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100점 중에. 근데 9문제 쓴다고 90점 맞습니까? 80점 맞죠? 예? 70점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문제는 다 선택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번엔 10문제를 선택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관련도 문제풀이가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유도전등기, 역상전류를 암페어 단위로 계산하시오.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네? 기본파분의 저기 전류로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저항계통의 중성점 접시 방식.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송배전공학의 몇 장? 6장. 바로바로 이게 어디 그러면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안에 내용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있는 그 한 페이지는 일단 무조건 외우십시오. 초과학 성능산로에서 개통전압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각각의 개요 및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이게 뭐죠? 어떻게 보시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어디 있죠? 5장에 몇 번이죠? 네, 5-8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5-8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장애가 뭐냐? 페란트 현상하고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내용을 갖다 쓰실 수도 있고 다른 거 내용을 갖다 쓰셔도 되는데 그 내용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전압 상승이니까. 초고압 성전설의 전압 상승은 C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C가 뭐냐? 선로 충전이 되게 되면 C 성분이 생기니까 그 C 성분에 의해서 페란트 현상이 일어나고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이 일어난다. 페란트 현상이 뭔지 벡터도를 그려주고 그러면 C가 들어갔으니까 뭡니까? 그 반대인 L을 투입해주면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세히 자료는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증분선실, 페널티 계수가 뭐라고요? 이거 미분한 거. 아까 수급함수, 목적함수, 평가함수, 총연료비 최소 조건. 이거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수요일, 목요일은 평일입니다. 그래서 총각들이 나가서 연애를 합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수목, 평, 총, 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안 되면은 첫 글자 가지고 무식하게 외우든가.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애우다 안 되니까 제 나름대로 이거 애우기 위해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애우니까 좀 괜찮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던졌더니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셔야 하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제가 또 그걸 다른 식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단절현, 저감절현 이거 어디 나오죠? 예? 예? 어디 나오죠? 이거는 송배전공학에서 2장에서 나옵니다. 2군데. 6장에 중성접 접지 방식과 절연장애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더라? 이상전압 쪽에서도 나오고요. 2군데에서 다 나옵니다. 이거 외우는 방법 뭐였죠? 4가지가 있죠. 뭐가 4가지가 있죠? 이거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가지가 있지 않으면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절연, 저감절연, 균등절연, 단절연. 근데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어떻게 되면 전절이나 저감절연은 지읒자로 시작을 합니다. 같이 외워라. 이건 디귿이죠. 단절연. 균등절연은 디귿이죠. 얘는 디귿이 없죠. 걔 2개를 같이 묶어서 외우시라고. 왜? 그 2개가 각각 내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전절연하고 저감절연의 그 기준이 뭐죠? 유효접지 계층이냐 비유효접지 계층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묻는 부분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걸 가지고 나누는지를 이제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넘어가고요. 답안은 다 있으니까. 대규모 풍력 발전 시스템 MI 케이블 요거 같은 경우는 직류 해저 케이블이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로 봐야 되냐 좀 애매하죠. 1장에 직류 성전 방식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3장에 지중 성전설로 있는 케이블로 보셔도 되고. 근데 기본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근데 연구반에서는 이거 MI 케이블 옛날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한번 나왔었는데 설명은 제가 드렸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왜냐면 제가 성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서 MI 케이블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왜냐면 최근에 나왔었기 때문에 왜 MI 케이블이 냐면 최근에 직류성전을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2단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직류성전에 대한 전체적인 개통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대용량 변압기에 있는 스테빌라이징 와인딩. 이거 뭘까요? 예? 3권선 변압기에 이제 그 3차 권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YY 델타의 델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고수는 알아듣습니다. 이거 YY 델타의 델타 권선을 얘기하는구나.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가 헤맨다는 얘기예요. 변압기에 사용하는 절연유의 역할과 구비 조건.
뭐 이런 것들은 뭐 하면 되는데 절연유 같은 경우는 1종, 2종, 뭐 3종, 4종에 1종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변압기 용량 큰 거는 1종 4호 광유를 씁니다. 뭐 발화점은 뭐 250도에서 35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쓰여지냐? 온도 구비 조건은 온도가 높아야 되고 뭐 외부 영향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만 이해해가지고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뭐 기계적 강도가 높아야 된다 아니면 튼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들어가듯이 얘도 어떤 외부 변화에 대해서 뭐 어떤 변화가 적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갖다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 생각이 안 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 막 짜 맞춰서 쥐어 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몇 개의 답안지를 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니까. 유도 발전기 특징 이거는 사실 좀 조금 어렵습니다. 조가식 점퍼 장치. 이것도 이렇게 치려고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점퍼를 이렇게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자리들, 성변역 기술 용어 해설집에 있습니다. 선로정수. 이거 몇 장에 있었죠? 바로 나와, 이제 4장. 선로정수. 그 다음에 삼상 동기발전기 동기화력. 이제 안정도에 들어가죠, 이거는. 안정도에. 단락전리 차단 시 TRV. 이런 것들도 이상전압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아까 나왔던 그 장애 하나하나 부분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장애 안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다 나옵니다. 배전솔로의 손실기에서 부하율의 관계. 1, F, 자성, H, F 자성, 그리고, 이게 바뀌었는데, 0하고 1, 이렇게. 예? 부하율이 뭐고 손실률이 뭔지, 손실계수가 뭔지, 이런 부분 배전솔로의 관리와, 보호 전에, 배전솔로의 특성 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3장에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14장에서는 이제 하우 퀄리티 쪽으로 이제 좀 전력 품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역률 쪽으로 나온 게 14장 쪽이고요. 13장 쪽에서는 이런 부하율하고 손실계수 쪽이 나옵니다. 12장 쪽에서는 배전계통의 구성 쪽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1장의 송전선로의 개요 부분하고 2장의 가공선전로 쪽하고 지중선로 쪽도 보시면은 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장, 3장하고 나중에 12장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중복이 되니까. 유르방수, 유니식, 루프식, 방사상식, 수지식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을 자꾸 주입을 시켜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헷갈리거든요. 가공하고 지중하고 헷갈려집니다. 그게 또 고압하고 저압하고 그 부분이 헷갈려지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로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13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개나 지금 선택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예? 10개 선택하실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10개를 선택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쓰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쥐어 짜서. 왜냐면 1교시가 100점입니다. 2교시 100점. 총 400점이죠. 400점에 60% 이상을 맞으셔야 됩니다. 240점. 근데 채점위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100점씩 해가지고 300점씩을 매기기 때문에 4교시까지는 1200점입니다. 그럼 아까 240 곱하기 3 하면 720점이거든요. 719점으로 떨어진 사람을 제가 5명을 봤습니다. 1점만 더 맞으면 되는데 3명 중에 4교시 중에 1점만 하나만 더 줬어도 합격하는데 순간에 찰납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집중하지 않고 그림을 하나라도 더 그리면 1점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수식을 하나 더 쓰더라도. 왜? 전달 효과가 좋거든요. 내가 코로나에 대한 그 임계전압 같은 거 계산하시면은 E0는 24.3, M0, M1에 델타 D,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 킬로볼트 포, 킬로미터 포, 라인 이런 식으로 이거 수식 하나 더 써주시면은 2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세 사람 중에 1점만 더 주면 되는데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쓰시는 것보다는 수식, 그림, 도표 그걸로 전달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답안지를 보시면 이거 눈에 잘 띄는데 자기가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 참 괜찮다라는 답안지를 나중에 보여드립니다. 왜? 지금부터 보면은 여러분들 그걸 못 느끼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답안지를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 다음에 수업을 듣고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좀 아니구나 그러면 이걸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지 하고 하는데 그때 모범 답안이 탁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절실히 깨닫는다는 얘기죠. 밥을 잘못 지어서 잘못 먹어봐야지. 배탈이 나고 고생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물을 적게 넣든 아니면 압력밥 써서 하든 아니면 뭐 조절하든 여러분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편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좀 시행착오를 하게끔 해드리는데 다른 학원 가면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기본서 나갑니다. 그냥 연구반 나갑니다. 중간에 짬뽕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저도 학원을 10년을 다녔습니다. 10년. 담임 횟수만. 발성배정만 담임 횟수가 10년입니다.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는데 그게 장점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그 협의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얘기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의견을 낼 뿐입니다. 요런 과정인데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임이라는 얘기죠. 저는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니까. 근데 거기에 한두 개씩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2교시부터는 6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 4문제를 쓰셔야지만 되는데 4문제 선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두 문제는 확실히 알고 3번째는 아리까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고 4문제는 모른다. 모르는 것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그거를 이제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의를 쓰고 그 다음에 원인, 영향, 대책, 장점, 단점 뭐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쓰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다른 걸 갖다 막 끄집어가지고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틀이 갖춰져 있는 논술을 보는 게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정확한 사고방식으로 어떤 논리 전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 보는 게 논술이거든요. 기술사 시험도 논술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구분을 할 때 사용상, 목적상, 원리상, 용도상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놓고 딱 써주시면 이 사람이 정리를 참 잘하고 있구나. 딱 보면은 안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채점자도 다 모릅니다. 이거는 좀 어렵지만 이거 관연도 문제였습니다. 차단기 전격 선정의 적정성 여부, 순시 가전력 개정이, 한시 가전력 개정이. 저는 이것만 10년을 했죠. 10년 했어도 이게 관연도 문제를 이렇게 안 풀어봤으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도 관연도 문제를 보긴 봤었는데, 그때 녹음 답안이 어떤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제 생각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쓰면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부하 추정 면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약간 응용되긴 했지만은 수요 관리하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사실 화력발전 설비에 대한 부하 추정 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이나 수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합계돼서 나온 건 없고, 요거 화력발전 시에 뭐 부하 추정에서 뭐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문제는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보셨던 분이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응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조금 더 쓰는 거죠. 그래서 부하 관리 곡선 쓰고 여기서의 어떤 문제점, 뭐 추정이니까 응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저부하는 뭐죠? 원자력. 값이 싼데 원자력을 다시 죽였다가 다시 살리기 쉽지가 않죠. 화력도 마찬가지죠. 화력의 콜드 스타트는 얼마나 걸린다고요? 콜드 스타트?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웜 스타트는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수력 발전 몇 분 걸린다고요?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부하 추정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빨리 간다. 이런 거. 근데 거기에 따라서 얘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단가가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양수 발전 같은 건 잘 안 돌린다면 단가가 높다 보니까 기저부하를 뭐로 가죠? 원자력 발전을 가죠. 단가가 싸니까 1톤당 그런 단가들이 싸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계셨다면 그런 내용을 또 풀어서 써주시면 되고. SSR 이거 뭐죠? 차동기 공진현상, 저주파라고 얘기했죠. 이거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이것도 한 10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는 차동기 공진으로 인해 가지고 축 비틀어짐 현상 생긴 그런 사진까지도 다 보여드리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사진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축 비틀어짐 현상에 대해서 쓰실 수는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근데 발생 이유, 방지 대책 이런 게 이제 생각이 안 나서 못 쓰셨을 겁니다. 뭐 PSS 쓰고 뭐 이런 걸 써주셔야 되는데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C백, 펠티어 효과 이런 것들, 열전 발전기 원리 이런 문제들도 나와 있는 그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겁니다. 이거는 연구반 쪽에서 아까처럼 많은 유형의 문제를 다뤄본 사람들이 쓰실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4개 중에 1개 선택하실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일단 훌륭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을 가보겠습니다. 애자. 이것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 문제도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예? 보긴 봤는데 풀어보지 않았거든요. 저도 봤는데 이거 안 풀어봤거든요. 설마 이게 나오겠어?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페란체 현상. 이거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죠. 이런 거는, 이건 당연히
체킹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 못하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나머지 게 어려우니까 그걸 다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이거는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쓰시고 남들이 선택 안 하는 점수에서 점수를 많이 벌려놓으셔야지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2교시 2문제 선택하면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자, 3교시. 설계. 아까 발전기보 방식. 이건 저는 이게 다 애호죠. 근데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을 안 그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오라고 그랬죠? 발전기 보호 방식? 8글자? 예? 그거는 송전 방식이죠. 예? 전개, 가단, 역발속, 주압비. 뭐라고요? 원래 발전기는 전기자가 있고, 예? 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터빈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안에 도는 게 있고, 바깥에 고정되어 있는 게 있고, 거기에 입력되어 있는 터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 개를 다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전개, 가단, 역발속, 주압비. 전기자에 대한 단락, 지락. 계자에 대한 지락, 상실, 그리고 계자에 대한 과여자, 그 다음 단락후비보, OCR 같은 거, 전기 과단, 역상, 역발, 발전기 모터링, 소, 과속도, 주파수, 압력, 그 다음에 베어링 현상, 이런 식으로 전기 과단, 역발, 숙주 앞을 가지고 일단 써 나가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여기 계자에 대한 지락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 59N-1, 2, 3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59N-1은 95%, 59N-2가 100%고 59N-3가 기동시에 3고주파에서 보는 부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실무를 하신 분만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전에 있는 사람들만 아닙니다. 59N-1, 2, 3이 뭔지 이런 내용 써주시면 828 신규 건설 이거는 뭐 옛날에 나오긴 했었는데 이건 뭐 써주셔야 되겠죠. IPCS 나오니까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 번도 모르시면. 근데 제가 얘기했죠. 그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EMS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이, 배전자동화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배전자동화 나올 때 잘 안 되면 EMS 쪽 갖다가 조금 갖다 쓰시라고 막. 같은 내용이니까. IPCS, EMCS, PMS, 그 다음에 BMS, SAS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얘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같은 맥락을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인터그레이티드, 인텔리전트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데 스마트 그리드 이것도 그때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예? 그때 뭐 세탁기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설명드렸죠. 전기요금이 쌀 때 전화로 계량해가면서 어떻게 세탁기가 전기요금이 쌀 때 쓰는 부분이다. 그래서 수요관리 부분하고 예해서 축열, 냉방장치 같은 것도 수요 부하관리다. 그런 것들도 전기요금을 쌀 때 쓰게끔 만든 거다. 다 계량 부분. 이런 것들도 스마트 그리드도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화기에서 어떤 전기요금이 싼 부분을 계량하는 부분들, 메타링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동차도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신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간다. 근데 스마트 그리드의 가장 큰 용어는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그리드니까 전력망인데 스마트니까 똑똑한 전력망이라는 얘기죠. 그건 뭐냐? 전력망 내에서 전기를 똑똑하게 쓸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매크로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매크로 그리드는 그리드가 전력망이라는데 매크로니까 큰 전력망. 마이크로 그리드는 조그만 전력망. 그래서 조그만 전력망이 뭐냐? 조금씩 이게 개통에다 옆에다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일단 개념적으로 알고 접근을 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고 나머지는 기본서에 안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나중에 공부하십시오. 기본서 나올 때 그런 것들만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격자도 이거 알고 있는데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왔다 갔다 그림은 쓰는데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서 진행파 이런 부분 나오죠. 진행파의 반사 투과가 어디서 나오죠? 예? 10장의 이상전압에서 나오죠. 자, 6번 정전기준 앞에서 나왔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했던 병렬운전 조작 합의입니다. 지금 여기 뭐 있죠? 발전기 달렸죠? 여기 한전 달렸죠. 병렬운전 조작 합의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세팅값을 어떻게 되냐. 쉽게 얘기를 하면요. 구역전기사업자라고 CES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원래 저희 전기사업자는 한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조를 해가지고 있는 것들이 울산 지역에 가면 옛날 한주 같은데 어디 가면 뭐 지역공단의 열병합발전시라든가 지역난방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공급하는 것들은 자기가 돈을 받고 수용한테 돈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보시면 아파트 열병합발전소는 열병합 뭐죠? 열을 병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열을 먼저 공급하고 남은 전기를 자기가 쓰거나 남는 전기는 한전에다 파는데 대부분 자기가 쓰죠. 지역난방공사는 어떻게 하냐? 난방을 주로 하는 겁니다.
남는 전기는 거기다 파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요게 발전기가 뭐냐에 따라서 회전기냐 정지기냐에 따라서 요 수용가 쪽에 없고 요게 전기를 주로 판매를 하는 그런 병렬은 좀 조작 합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용 봐서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세팅들을 어떻게 했냐. 방향성 계전기, 방향성 전략 계전기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보호 계전기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6문제인데 여기서 몇 문제 정도 쓰실 수 있을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그냥 이런 거 그냥 안 되면 쓴다. 그럼 한 3문제 정도 쓰시겠죠, 이렇게. 예? 4문제는 일단 다 써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앞에 연구반이니까 4문제 다 쓰셨다고 하시는데. 자. 직류성전의 장단점과 응용 분야. 1장에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장점이 뭐였죠? 키워드가? 단점은? 예.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에 대한 나눠드리는 자료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도 몰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그거를 애우게끔 하는 부분이, 이걸 자꾸 보다 보면은 나중에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구나. 방향은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맨드 사이드 매니지먼트. 이게 뭐죠? 수요 관리죠. 이제 SSM이 있고 DSM이 있습니다. 서플라이 사이드 매니지먼트가 한전 측에서 수요 관리를 하는 분이 있고 수용가 측에서 수용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나눠서 써주시면 되고 이거 키워드 6글자가 뭐였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수기 부절 증가. 예? 이거 나오고 이제 그림 그리는 방법 설명드렸고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제도라든가 아니면 그 기기에 대한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또 답안지 쓰는 방법들을 설명드렸었고요. 서지 임피던스. 이제 뭐라고요? 서지 임피던스의 다른 말이? 또. 그리고 또. 과도 임피던스. 4글자. 4개. 서지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과도 임피던스.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렵죠? 한글이 더 어렵습니다. 한글이. 사실. 근데 내용을 이걸 물어보면은 답안을 못 쓴다는. 나는 파동 임피던스는 아는데, 나는 고유 임피던스는 아는데, 이렇게 또 5글자도 되죠 또. 그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세미 프리백. 이건 전 몰라가지고 이거 사실 이번에 그 문제풀이 할 때 제가 다 자료는 찾아가지고 그 연구반 강사님한테 제가 넣어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다 찾아줬더니 기술영어 해석집에 그 송전설로 부분이 다 있더라고요. 아까 조가장치도 다 있고 프리맵도 다 있고 25점짜리를 쓰기에는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걸 해보지 않으신 분은 자료들을 봤는데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그 업무를 하시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힘들다는 얘기죠. 비접지 이거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비접지 같은 거 어렵거든요. 또 거리계정기 동작원리 적용시 이상 요거는 또 한 4문제 정도 쓸 수 있겠죠. 직류성전 그리고 서지 임피던스 그 다음에 거리계정기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디맨드 사이드 아니면 GPT 이렇게 해가지고 쓴다든가. 근데 그런 부분을 자꾸 한 교시에 무조건 3문제 이상은 완벽하게 쓰실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합격권에 다가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여기 전체가 몇 문제였죠? 예, 이거는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1교시 13문제 6 플러스 3 18이니까 31문제입니다. 이 31문제가 지금 과년도별로 1년에 2번이니까 62문제죠. 10년 치면 620문제죠. 그럼 620문제 안에 똑같은 문제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3분의 1 정도가, 4분의 1 정도가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150문제 정도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 또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 몇 문제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200문제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아까처럼 이 전체 문제입니다. 전체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문제는 몇 문제다? 22문제만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22개 곱하기 10배. 220문제 정도만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해서 225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대충, 그냥. 자, 이렇게 됐고, 관연도 문제 분석. 원래 이거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 지금 한 7분 정도 되다 보니까 수업을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는 거, 이런 걸 어디 가서 들으실 기회가 없을 겁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맞춰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술사 공부 방법. 어떻게 된다? 문제 해설을 보고 이해한 다음에 안 보고 답안지 써요. 볼 때는 다 압니다.
시험장 가서는 어떻게 되죠? 안 보고 써야 되죠? 저도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 보고, 생각 안 나면 이거 보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생각이 안 나면 보고 요 단계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을 덮어놓고 항상 써주십시오. 이제 다음에 오시면 제가 요 다음 말고 그 다음 시간에 실제로 수업 과정이 시작될 때는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겁니다. 세네 문제 쓰시면 키워드 한번 써보세요. 키워드 써보시고 키워드가 써지시는지 여러분들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은 할 테니까 10분을 줄이더라도 강의 시간을 최대한 10분을 줄이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반드시 하시고 다른 사람의 제가 걷어서 한번 보고 쉬는 시간에 다시 나눠 드릴 겁니다. 채점은 안 하고. 예? 그리고 나눠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 답안지하고 비교해서 보십시오.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얼마나 잘 썼는지 보고 좀 충격을 받으시라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나는 일주일 동안 뭐 했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징크스를 만듭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꿈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언젠가는 이루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전에 한두 시간에 리마인드를 하라. TV 보시지 마십시오. TV 보면은 잘 때 TV에 있던 그 부분이 막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책을 보고 주무시죠? 그럼 책에 있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실제로도 해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였죠? 항상 들고 다니시라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자료는 제가 다 만들어서 드리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도표하고 시각화해라. 보여줘야 되거든요. 글자로 쓴 거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예? 그림 그리는 거하고 3D로 한 거하고 뭐가 보이죠? 3D가 당연히 보여지죠. 그러니까 3D가 뭐냐? 세 개의 것들을 보여주게끔 그 시간이랑 뭔가 튀어나오게끔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라. 들고 다니시면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지금 몇 년 전에 만든 거를 다시 또 리비전 해야 되는데 그때 만든 거 한 100문제 들고 다닙니다. 근데 볼 때마다 또 새롭습니다. 왜? 알긴 아는데 내가 외웠던 거는 바로바로 왔는데 내가 안 외웠던 것들은 볼 때마다 새롭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자꾸 하셔야 되고. 동기부여. 왜 해야죠? 아까 기사 공부를 어떤 걸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해야 되는지부터.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난 정년퇴직 하니까 그 다음에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니, 영어 공부 왜 해야 되죠? 취직하려고. 아니, 외국에 가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취직이 아니라 현장 가서 뭔가 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얘기죠. 동기부여하고 TV, PC, 신문, 핸드폰 등을 멀리 하셔야지만 됩니다. 내용이 머리에 있어도 책을 덮고 말로 설명하고 답안지를 작성해라. 예? 아까 그냥 안 보고 쓰는 훈련을 자꾸 하시라고요. 노트 필기하고 오답 노트. 그래서 나중에 할 때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답을 써놓고 왼쪽에는 거기서 틀렸던 부분을 장려하는 식으로 이렇게 놔둔다든가 이렇게 교재를 만드셔도 되고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시험 전 며칠을 집중해서 반복 투자하라. 아까처럼 100일, 30일, 20일, 15일 이렇게 줄여서 자꾸 반복하셔야 된다고요. 키워드는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거는 빼버리고요. 요거 한번 또 소개해드리고 좀 잠깐 쉬었다가 관연도 문제 분석한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관연도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지 그거 한번 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배전공학 목차 쪽으로 이제 또 들어갈 겁니다. 아직 한 2시간 정도 남았으니까요. 목차들 또 설명드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어떤 식으로 수업할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의 과정들을 이제 학원에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원에 들어가서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웹하드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편집하기 전에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에서도 또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마음대로 오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동영상 강좌를 듣는다고 저한테 그렇게 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들은 마음대로 들으시라는 얘기죠. 여기 와서 들으셔도 한 명 듣거나 안 듣거나 저한테 가격은 올라가겠죠. 저도 이제 와서 열심히 하면 사실 그전에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도 떠든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2년 정도 돼서 2년 정도 인원이 돼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 4명 듣거든요. 3, 4명 들어도 나와서 하다 보면 3, 4명이 안 나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떠들려고 하면 제가 흥이 안 납니다. 제가 준비를 안 해오게 되고 사람이 많이 와서 자꾸 물어보게 되면 저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 누가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저도 남자니까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물어보는데 모른다. 그러면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배웁니다. 그래서 자꾸 실력을 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학원 홈페이지는 기남edu.co.kr이라 합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2번 항목에 2번 항목에 동영상 수강을 합니다. 이거 자료 메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럼 동영상 수강을 하면은 동의합니다를 누르시고요. 요즘은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쫓아서 하시더라고요.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과정들도 있습니다. 여기 예? 들어서 보십시오. 자기한테 맞는 게 지금은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발성배정 기사의 샘플에 들어가면 기본서반하고 연구반이 있습니다. 기본서반에 이게 정규 과정이 이게 제 거고 이게 연구반 건지 제가 헷갈리는데 요거 예 요게 이거는 다 제 거네. 7개는 다 제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보통 강의를 한 걸 이제 좀 쪼개서 놨기 때문에 저는 보통 강의하면 정규 과정 할 때 1시간 반씩 했습니다. 3번.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정도. 왜냐면 중간에 끊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 목차를 전체적으로 개념을 잡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야지 중간에 하다 말다 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거는 저도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집이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허용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동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캡처를 뜨니까 이게 캡처가 안 돼가지고 웹하드 접속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동영상을 한번 샘플을 여기 넣어놨나? 삭제를 했나? 모르겠네. 동영상이 있는지. 여기 있네. 개통공학 요약. 전력개통 요약. 2월 25일 날. 이런 식으로 3번 정도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소리는. 그때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기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사진들을 좀 보여드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 이런 그림을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실 거고요. 예, 애우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이제 칠판에다 다 써서 예, 해드렸던 거고요. 진행 파일 반사 투과 같은 거 애우는 방법들 설명을 드렸던 거고 애우는 방법들 이렇게 뭐 여기 보시면 해적 케이블, 해장연도라고 해놨죠. 해장연도, 해적 케이블, 장거리 성종, 비동기 연계, 도심지방. 예, 이런 식으로 해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명 드릴 거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구조, 재질, 조합에 따라서 전선의 종류를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 이 키워드가 다 책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 밑줄 치시고 그걸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워드 2-1, 2-3, 2-4 이렇게 써놨죠.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되는 게 목차를 그 안에 있는 게 문제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흐름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여기 이게 그 장에 요거를 물어봤던 문제지 하고 나온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시면은. 근데 이번에 칠판에 쓰는 건 조금 줄여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표를 가지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단거리 뭐죠? R과 L만의 회로. 중거리는 RLC만의 회로. 장거리는 RLCG만의 회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등가열을 어떻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해석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걸 정리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외워두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분포 정세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이런 흐름들을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들고 있는 거 한 장이죠? 예? 저 한 장 안에 이제 키워드만 가지고도 그냥 쭉쭉쭉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했던 게, 그리고 기본서에 있는 문제는 반드시 풀으셔야만 됩니다. 기본서에 있는 문제는.
시험에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관연도 문제, 그러니까 여기 기본서에 있는 문제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저렇게 안 쓰고 화면에 있는 거 가지고만 요약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그림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서 나중에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발전공학을 못 나갔습니다. 너무. 근데 다른 데 학원에서는 그냥 뭐 대충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것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1년 과정을 하시는 학원들도 있고요. 개통요약. 6월 23일. 여기다 넣어놨나 보네. 이게 여름이니까. 전력계통의 개요가 뭔지 이제 요약을 먼저 해드립니다. 왜냐면 그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왜냐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잘 알고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그럼 거기에 얼마만큼 집중을 해야 될지 아시게 되니까. 왜냐면 토익 공부하실 때 RC, LC가 있는데 RC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그 시험을 풀어야 되는지 LC가 먼저 듣죠. 그럼 모르면은 어떻게 공부하라면 문제부터 읽어라. 그래서 중요한 데다 줄 쳐라. 그리고 딱 보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찍어라. 이렇게 돼 있고, RC도 자기가 약한 부분을 건너뛰는 겁니다. 문법 보면 안 되면은, 아니, 나는 리딩이 강하다. 그러면 리딩부터 먼저 푸는 거죠. 그런 용어를 할 때 지금 EMS 아까 나오는 부분, 시스템의 대규모 생산자 의비와 동시성, 이렇게. 제가 글씨를 좀 잘 못 쓰다 보니까, 예, 구조에 관련된, 아까 뭐 변압기의 표현 나왔었죠? 발전기의 표현, 변압기의 표현, 부하의 표현.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요약들을 보시고 전체적인 부분을 아신다는 얘기죠. 근데 개통공학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4장 끝내놓고 5장 끝내놓고 요 50분 동안 지금 몇 개 장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하려면은 개통공학 2주 그리고 성종공학 2주 정도에서 해줘야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3주 정도에 그 3개를 2개를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금 다음 주까지 잡혔는데 제가 봐서 시간이 더 되면은 그 다음 주까지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상황을 봐서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통공학 1장, 2장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다시.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써놓습니다. 2장의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이렇게 써놨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장에 뭐가 있는지, 키워드는. 그럼 거기에 뭐가 키워드가 돼 있는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요걸 보면서 그 안에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머리 되새김질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목차만 외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은 그냥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나옵니다. 근데 세부 목차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목차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2012년도에 두 번째네. 여기 디데이 있죠? 디데이 42일이라고 되어 있네. 매일매일 디데이를 써줍니다. 매주. 경각시험을 좀 가지시라고. 저도 경각시험을 가지려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사실 이거 시험 보고 나서 제가 시험 보기도 전에 그 다음에 디데이를 해놨습니다. 저번에 시험 보고 난 다음 보니까 181일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벌써 162일입니다. 그동안에 20일이 지난 겁니다, 지금. 일요일날 시험 봤으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20일이 지났는데, 3주가 지났는데, 그동안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저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그런 부분을 반성하고, 내가 이번 주에 좀 못했다. 다음 주에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루하루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하셔야지만 영어 공부 2000시간 하라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시간이 돼 있는데 그 시간을 좀 집중해서 6개월 동안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애해드리는 시간은 한 3시간 3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정도가 됩니다. 그 3시간 30분을 여러분들 가서 다시 4시간 정도 한 번 더 복습을 최소한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한 남들 10시간 한 거 이상의 효과는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쉬는 시간 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교류도 하시고요. 쉬었다가 좀 10분 뒤에 다시 또 관련된 문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